네, 내일 진행 누구냐고 지금 난리인데요. 여러분이 누구를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그럼요. 보게 되실 겁니다. 뉴진스? 뉴진스도 이미 아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누진세도 뛰어넘고 불핑 아무것도 아니죠? 아우 뭐 월클이죠, 월클. 월클로 갑니다. 월클 저녁 시간 진행 과연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이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도 모시기 힘든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소연 투자전략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영증권은 이 믿을 신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영은 뭐예요? 번영할 영. 번영한다. 네. 믿으면 번영한다. 그렇죠. 우리의 재산이 네. 번영할 것이다. 믿으면 번영. 신영을 믿으면. 신즉 근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사훈입니다. 네네네. 신즉 근영. 근영. 네네. 믿으면 즉 근영할 것이다. 맞나요? 뭐 그렇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신즉 근영. 네. 신영증권의 우리 박소연 부장님.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뭐 몇몇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비기벤트. 연준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네. 네. 어떻게 CPI? 보셨죠? 네, 뭐 사실상 좀 기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은 좀 매파에 가까웠다고 보이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초반 출발했던 것보다 좀 많이 하락해서 끝났는데 사실상 좀 연준이 생각보다는 하키시다라는 판단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매파적으로 나왔다. 뭐 그런 이제 해석들은 이제 많이 좀 나온 것 그쵸. 같긴 한데 얼마나 매파로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건지 아니면 매파적으로 나왔지만 그냥 약간 겁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등등 이제 그 해석은 조금씩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파월 의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우리는 내릴 생각도 없다. 그리고 속도를 약간 조절하는 거지. 금리는 높게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네. 시장에서 좀 미리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빨리 꺾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도 이랬을 때 연준이 뭐 예를 들면 파월 푸시라든지 피봇을 했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아침에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그 경제 전망표를 같이 내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열어보니까 지금 터미널 레이시라고 해서 내년도 이제 기준금리 중간값이 얼마 될 거냐 그거 기대 많이 했는데 5.1%가 찍혔고요. 근데 이 5.1%가 사실은 중간값인데 이제 센트럴 텐던시라고 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주로 많이 찍었냐라는 그 범위도 같이 제시가 돼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5.1이라도 예를 들면 4.7에서 5.2 에서 5.1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낮게 보는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범위가 5.1에서 5.4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위쪽을 찍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 전망치도 사실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 CPI가 좀 7.1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치보다도 낮았고요. 그러면 물가가 둔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이틀간 회의하면서 판단을 좀 바꿀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CPI가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물가 전망치도 핵심 CPI, 그러니까 핵심 PC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PC 전부 다 상향을 했더라고요. 올해 거, 내년 거 모두요. 이런 것들 보면은 경로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은 바뀐 적이 없는데 시장이 미리 좀 기대를 하다가 다시 실망하기 시작한 변곡점이 이번 FMC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FMC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50bp 올린 거는 뭐 이미 시장이 다 예상했던 수준이고 점도표에서 엄청나게 이 해석과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시장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 결국에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금리를 뭐 두 차례던 또 2분기까지 올리던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올리는 기조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를 우리가 물론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부장님께서는 이거 좀 힘들겠는데 혹은 뭐 그래도 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한 2달 정도의 좀 릴리프 랠리가 대충 종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노트북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도표 네.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좀 확대를 해주셨네요. 일단 이 도표 4번을 좀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초록색은 미국채 30년물. 그러니까 보통은 이 30년물이라는 것들은 초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항공모함 같은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가 크면 그 방향을 방향전환이?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항공모함 같은 금리가 현재 3.5%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 까만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금리를 올려서 아시겠지만 4.25에서 4.5%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5.1%를 적시했기 때문에 현재 뭐 내년까지 5.1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데 미국채 30년물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제가 항공모함 같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3.5인데 연준 기준금리가 현재는 4.25, 네. 내년에는 5.1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사실상은 점점 이 미국채 30년물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거죠. 이미 사실은 75bp 이상 넘어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올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이 경기에 상당한 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안 좋은 파급력일 텐데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좀 우려된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도표 4번에 그 최근 이벤트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채 30년물을 미국 기준 연준의 기준금리가 넘어선 케이스가 70년대부터 사실 6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럼 넘어섰을 때가 언제냐? 첫 번째가 70년대 오일 쇼크. 이때는 이제 경기가 불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물가를 잡고야 말겠다라고 네네네. 해서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기준금리 21%까지 올렸던 그 시기이고요. 두 번째가 89년도 SNL 사태입니다. SNL은 Savings and Loan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사태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업체한테 돈 많이 빌려줬다가 네.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문제가 됐던 그 사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세 번째가 2000년대 테크 버블, 그리고 네 번째가 2008년도의 서프라임, 그리고 다섯 번째가 2020년의 코로나, 그리고 최근입니다. 사실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차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시차를 두고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현재 채권 시장은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더 올리게 되면 매크로가 급격한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파월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경기 좀 훼손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사실 그냥 훼손되는 정도면 오히려 괜찮은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6번째 사례가 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크레딧 이벤트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크레딧 이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용 위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못 갚거나 누군가가 사실은 도산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 크레딧 이벤트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올해 이미 이 크립토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최근 보면 이제 FTX라든지 뭐 네, 제네시스라든지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파산을 했고 그래서 가장 사실은 위험 선호도가 높은 시장에서 균열 조짐이 이미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사실 크립토는 민간 경제와는 연결고리가 명확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 민간 경제와 연결고리가 높은 영역에서 사실은 이 크레딧 이벤트들이 하나둘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 당국 같은 네. 경우에는 물가를 빠르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지금 봐야 되는 그 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물가 말씀을 좀 주셨는데 물가는 꺾인 거를 거의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금리를 아주 센 워딩을 주면서까지 높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지금 7.1까지 빠졌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5에서 한 6% 수준 아니면 이제 한 4에서 5% 수준으로 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럼 4, 5% 정도의 물가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어떨 것 같으세요? 높을 것 뭐, 같으세요? 낮을 것 보통 같으세요? 목표 한 2%로 잡으면 높긴 높죠. 그거보다는 훨씬. 그렇죠. 네. 사실상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리만 파산한 2008년도 이후로 네. 미국 물가가 사실상 3%대 이상으로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물가로 못 돌아간다면 이거는 사실상 고물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4, 5% 물가도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7%까지 빠졌는데 5에서 6에서 멈춰버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를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확실하게 물가를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정도의 긴축은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네. 자신이 있다 내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괜찮지 않았던 적이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금리를 올릴 때는 큰 문제가 안 난다. 근데 금리를 올려서 그 올린 금리가 유지될 때 이것들이 경제 주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이 올린 금리가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올린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좀 네. 경계적 관점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제 올렸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렇게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좀 보면 지금도 이제 금리 이렇게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때마다 뭔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네. 뭐 최근에 올렸던 사이클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역사적으로 6번 봤을 정도 때. 뭐 굉장히 금리가 30년 금리를 넘어선 일들도 이제 기준금리가 넘어섰을 때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그 일이 발생한 거라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혹은 뭐 부동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 배운다면 대략적으로 감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항시 네. 그 나타나는 양상은 상당히 좀 틀리더라고요. 달라지면서 나타나요. 그렇죠. 어떨 때는 사실은 이 부동산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어떨 때는 사실은 기업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 사이클에서 어느 쪽에 레버리지가 가장 많았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높인다라는 거는 네. 그 레버리지가 언와인딩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의 레버리지가 부동산에서 쌓였으면 부동산이 어려워지는 거고 뭐 지금 같은 경우 크립토에서 쌓였으면 크립토가 어려워지는 거고 네,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크립토도 하긴 지금 이미 많이 망가지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기서- 사실은 이제 크립토는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금리가 아직 내려올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음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금리로도 힘든데 내년도에 미국은 아직까지 한 3번 정도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준금리 5%의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업체와 견딜 수 없는 업체가 분명히 나뉠 텐데 그런 부분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이 사실 상반기가 아닐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뭐 차입이 좀 많다든지 이런 회사들 혹은 사업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렸던 이런 회사들이 조금 망가질 가능성이 꽤 높겠군요. 근데 이제 의외로 사실은 아닌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의외로 차입이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들이 차입이라고 하면 은행 대출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의 차입은 은행을 통해서 일어난 케이스보다는 이제 비은행,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PE나 내지는 뭐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받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갚을 어떤 좀 필요가
내지는 의무가 없는 자금들인데 의외로 사실은 이제 채권 발행을 했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만기가 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 발행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찰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회사들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뭐 채권 발행을 했든 이게 더 위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은행은 당장 돈 갚으라고 할 것 같아서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돈 빌려주는 예를 들면 뭐 채권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한 데들도 금리가 이렇게 비싸면 야, 이 금리면 딴 데 가서 이걸 해서 훨씬 더 많은 돈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돈 빼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경우가 차라리 나은 경우가 좀 그래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은행은 통상적으로 이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검증. 방향으로 그렇죠. 뭐 검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거에서부터 내지는 이제 뭐 대출을 상환하는 거에서부터 민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절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네.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두로 창구 지도를 통해서 약간의 압박을 주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비은행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성 자금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사실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bp, 10bp가 움직이면서 포지션이 사실은 언와인딩 되고 내지는 포지션이 사실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어떤 청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금의 쏠림이 일어나서 버블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은 비은행 자금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음성적인 어떤 좀 비도덕적인 그런 느낌을 줘서 네. 최근에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비은행 지금 자금 조달이라고 해서 NBFI라고 되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금리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로 금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으로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가봤자 금리가 사실은 뭐 1%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은행을 탈출해서 일드 헌팅이라고 얘기하죠. 일드 트레이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1bp라도 더 먹기 위해서 내지는 1%포인트라도 더 먹기 위해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은행계 대출이나 내지는 비은행계의 사실은 투자 자금을 이제 획득한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유동성들이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 표면적으로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본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이동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은행 시장성 자금들의 등락 내지는 유출입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채권 시장의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네. 추가적인 스트레스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봄바람이 불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50 앞으로 이제 남은 게 이제 50 내지 한 75bp 정도죠. 뭐 네. 그 정도면 우리의 다 예상 안에 들어온 숫자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정도면 우리 주가에는 거의 반영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까? 사실 2달 정도 좀 많이 반등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푼다고 하니까 그런 예상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2달간 어떻게 보면 75에서 50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이제 반영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75에서 50으로 바뀌는 거는 왜 바뀐 거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네. 사실 출제자의 의도가 원래 시험 볼 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사실은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프라이싱을 다시 좀 하는 구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내년 연초 정도까지는 다소 좀 경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나쁜 얘기만 하는 것들은 좀 그러니까 네. 남은 시간은 그래도 내년도에 좋습니다. 좀 될 수 있는 어떤 컨셉이나 테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네요. 단도직입. 제가 이제 17페이지를 띄워놨는데요. 네. 혹시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키는 대로 저희는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네. 확대. 네, 중간에 도표 20번을 좀 확대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 차트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주 아웃퍼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굉장히 적대적인 변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네. 금리를 올렸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본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적당한 네. 인플레이션이라면. 네, 적당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첫 네. 번째는 재고 비축을 하고 싶은 심리를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사실 오늘 100원이었는데 내일 110원이 되고 모레 120원이 된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내일 모레 가격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고를 비축하고 쌓으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거고요. 파는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단순한 재고 비축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생산을 늘리는 것이 매출 확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 인플레이션이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사실은 촉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아까 금리를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기업들에게 더 자금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차입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었고 이지머니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는 관계없고 더 멋진 스토리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표 20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박스를 쳐놓은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 시기의 시장이거든요. 이 한 100년치 정도인데요. 요게 이제 그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이 자산 배분 모델로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데이터를 한 100년 정도 이 가치주와 성장주 스타일 지수를 산출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시게 되면 박스가 인플레이션 구간인데 1930년도, 1970년도,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 네 구간에서 모두 다 가치주의 상대 성과가 굉장히 개선되는 것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이 분명히 온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가치주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가치주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성과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건데,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연초까지 제가 경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순환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치주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그러면 이제 가치주가 뭐냐,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통상 이 가치주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감이 네, 있으시니까. 저는 뭐 가치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가치주에 그러면 왜 반감을 갖고 있느냐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네. 가치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비싸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그동안에는 비싸지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 한 십몇 년간은요.
경기가 안 좋아질만 하면 돈을 풀어주고 안 좋아질만 하면 금리를 내려주고 충분히 사실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도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굉장히 약했고요.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싼 걸 사봤자 비싸지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에 베팅하면 사실 바본 거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고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성장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시 경기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싸게 샀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그런 시장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계속적으로 이 투자 컨셉이 유망하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19페이지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표를 확대해서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표일까요? 네, 지금 띄워주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눈앞에 물건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 눈앞에 물건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현상은 일단 물건을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이게 캐펙스, 기업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물건이 굉장히 충분하게 공급이 될 때는 내가 사실은 월급이 5% 올랐는데 물가가 3%밖에 오르지 않고 물건은 굉장히 널려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최근 사실 20년 장이 그랬는데 소비재가 굉장히 좋았던 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IT도 사실은 소비재의 범주이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소비 관련된 펀드들 그리고 소비 관련된 테마들 뭐 럭셔리도 사실은 그 범주이긴 한데 소비재가 되게 좋았던 시장인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네. 근데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과잉 공급을 양산해야 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물건이 넘칠 정도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자본재 사이클이 왔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사이클이 왔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도표 28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공급망 관련된 3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의만 되었고요. 현재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IRA를 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공급망 3법이 앞으로는 상당한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무부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가 기본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두 가지 법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를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사실 이 세 가지 법을 묶어서 공급망 3법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정책에 주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잠깐 소부장 사이클이 왔었어요. 소재 부품 장비. 그 당시 이제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통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반도체가 갑자기 라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국산화를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도표 20번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띄워져 있는 도표인데 그 현 정부가 최근에 15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직전 정부에서 100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었고 그거를 50개 늘려서 더 확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19년에 소재 부품 장비 때는 이 반도체 관련된 생태계를 국산화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외에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그리고 바이오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50대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뭐 어떤 기업이다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기술은 전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명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어떤 기술을 육성을 하고 지금 아마도 R&D 투자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이 뭐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정부가 먼저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세미나 가보면 그런 얘기도 하세요. B2B 사이클이 이제 기업이 기업에게 납품하는 사이클입니다. 네. B2C 사이클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사이클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B2G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어떤 고객분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이 공급망 사이클이라고 네. 볼 수도 있고 사실 최근 올해 좋았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2차 전지도 미국에서 IRA 같은 것들을 입법하면서 나타났던 사이클이고 요새 보면 이제 방산업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건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이잖아요. 네네네. 결국 정부가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과잉 공급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이클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가 현재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이 힘든 이 변동성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금리 가지고 되는 거냐? 되지 않죠. 지금 사실 보면은 그 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7.1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네네. 물가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통화 정책이 약간의 수요를 눌러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밑에서는 이러한 어떤 공급 과잉을 야기할 수 있는 내지는 정부 주도의 어떤 이 투자 사이클로서 결국 생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은 IRA를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 공급망 3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럽도 사실은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비보다는 투자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내년도 시장이 뭐 상저하고다 뭐 상고하저다 뭐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으시지만은 저는 그 방향성과 관계없는 사실은 분명한 이 방향은 이 투자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과잉 생산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내가 지금 막 생산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결코 재고를 쌓아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소비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소비가 그렇게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막 계속해서 괜찮다는 얘기보다는 좀 내년 특히나 1, 2월부터는 막 더 안 좋을 거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당연히, 기업들이 생산을 하나요? 당연히 지금은 사실은 소비가 안 좋으니까 네. 지금 당장 한 6개월을 보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소비가 사실은 6개월 안 좋다라고 해서 10년 안 좋을 리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소비라는 것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구매력은 명목 관점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은 소비가 좋고 안 좋고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사실 기업들에게 지금의 투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조간신문에도 났지만은 조 맨친 상원의원께서 한국이 이제 뭐 제출한 어떤 그런 서한들 우리 들어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IRA 관련해서요. 그렇죠. 네. 그 사실 IRA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 정말 투자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비가 단기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 파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종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냥 투자를 더 늘리지 않고 요 투자는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 내가 투자를 늘리지 않고 그냥 하던 사업만 따박따박 하는 그래서 그냥 돈 조금씩 잘 벌고 있는 회사는 그나마 크게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라고 해서 막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이런 데 막 공장 짓고 하는 회사들은 잘 되면 오케이이긴 하지만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조금만 시장이 흘러가지 않거나 정세가 좀 바뀌어서 야 그 미국 공장에서는 그거 아니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 회사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겁이 살짝 납니다. 근데 사실 주식은 네.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에 사실 투자하는 게 과연 꿈을 먹고 사는 기업에 대한 투자인가 네, 저는 그런 그런 거 부분도 좋아하지만.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투자가 과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하. 기업들도 절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예전에 보면 뭐 유상증자를 한다.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공장을 짓는다, 3공장을 짓는다 이러면서 이제 유증이 발표가 되면 네. 그 즉시는 일단은 희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음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공장을 일단은 부지를 사고 짓고 실제로 매출이 돌아가게 되면 이익이 나오는 거를 보고 그때부터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냉정하게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은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성장을 포기한 기업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긴 그리고 하겠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결국 늘어나는 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타이밍으로는 투자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은,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수요가 사실은 내년 그리고 이제 내후년 정도에는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갔었을 때 과연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은 기업과 아무것도 안 한 기업과 어디가 더 좋아질 거냐? 저는 보면 준비한 기업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기 안 좋은데 뭐 투자한다고 되는 거냐? 뭐 이런 오해들도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올 때를 혹은 뭐 지금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보세요? 아니면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는 부러지는 그런 장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다 죽는 거긴 한데 만약에 그 상황이면 지금의 조심스러운 투자조차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경기는 괜찮을 거라고 혹시 보세요? 일단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좋지 않은데요. 네. 향후에 이제 순환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올해 피봇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피봇이 여러 가지 피봇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통화 정책의 피봇 때문에 피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네. 두 번째는 최근 나타났었던 중국 제로 코로나의 피봇. 결국 중국도 이게 이제 아직 의료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 개방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과 같은 어떤 강력한 수요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일단 방향은 수요 회복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피봇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러우 전쟁에 대한 피봇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론 지금 전쟁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들은 저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양측 다 사실 좀 끝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외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물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미국도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러우 전쟁이 일부 휴전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요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올해 우리를 괴롭혔었던 변수들의 피봇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디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가 순환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뭐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친구들 혹은 뭐 자본재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소부장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소부장 사이클이요? 네, 저는 박 부장이지만은 네, 소부장. 와, 네. 부장님 이런 네. 개그를 하시다니요. 아, 네. 좀 너무 진지한 말씀 네. 드려가지고요. 네, 박 부장이 아니라 네. 소부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소부장이 소재, 부품, 네네네. 장비. 소부장이 좋을 거는 일단 뭐 장비야 이제 지금 그렇게 투자 늘리는 회사들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당연히 장비 회사는 좋을 것 같고 부품 소재는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지금 준비해서 조금 경기 회복될 때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사실은 리만 파산하고 나서
정말 이 뭐 대대적인 경기 불황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그 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기 반등 시기에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였는데 그게 네. 결국 맞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이것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투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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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소부장 말씀해 주신 게 국내 기업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근데 뭐 국내 기업도 소부장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이 IRA나 이런 뭐 공급망 3법이나 이런 것들이 각 네. 나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띠이고 근데 보통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좀 많고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더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소형 가치에 좀 더 많이 포진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소부장을 들어갈 때도 오늘 또 궁금한 게 많아 죄송스럽습니다만 소부장에 들어갈 때도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이런 뭐 공급망 문제나 이런 게 벌어진 게 결국 이제 또 지정학적 문제가 우리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망도 좀 약간 좀 꼬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물가 막 튄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지정학적 상황은 지금의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 심하고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 갈등이 심한 요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이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그 투자가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중이 조금 화해 무드로 간다거나 혹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혹은 러시아와 유럽이 조금 뭐 이렇게 분위기가 봄날로 가면 지금 생각했던 이 테마들 이 작전들이 조금 어그러지는 거는 아닐까 하는 우려가 살짝 저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남녀 사이에도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 뭐 유리가 깨진 것처럼 붙이기가 어렵다 뭐 다시 그런 얘기를 붙이기 많이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신뢰 깨진 거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요?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집에 계신 분이 그러면 한 여러 차례 깨졌다 다시 붙어서. 저는 뭐 계속 붙이니까. 근데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거는 그걸 붙일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니까? 걸리더라고요. 최근 보면 사실 페트로 위안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미국은 사실 평소에는 굉장히 사실 온건하게 보이다가 자기의 사실은 먹거리 이런 것들을 뺏기게 되면 아주 사실은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 미국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서 네. 결국 이제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보관이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는 태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헤게모니에 대한 어떤 다툼,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쉽게 이게 이어지기는 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종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러우 사태 같은 경우도 설사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들 민간인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푸틴이 오늘부터 전쟁 그만해 내가 미안했어 이런다고 해서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이란 문제도 사실 지금 뭐 몇 년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문제라는 것들은 뭐 만약에 러우 전쟁이 휴전을 한다 해서도 좀 쉽게 풀리지는 않을 성질이라고 보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리고 뭐 사실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어주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동유럽 같은 경우 헝가리와 폴란드도 사실상 이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이 공급망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유럽향 물건들은 대부분 헝가리와 폴란드에 공장을 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헝가리와 폴란드가 사실상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확전의 가능성이 있을 때 리스크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내 나라 내 땅에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게 되는 전환점이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투자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가야죠.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야 지금 뭐 음. 2차 전지랑 반도체 말고 소부장 또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 보면은 네. 사실 이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게 그냥 그 업종에 따른 소부장은 모두 다 있어요. 바이오도 소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화학 그리고- 쪽에도 그렇죠. 소부장이 화학 있고. 쪽에도 소부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도 소부장이 있는 거고 그쵸. 모든 업종은 생태계가 있으면 모두 다 소부장이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략이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굉장히 전에 시스템에서 아주 중간재를 잘 만드는 나라로 이제 특화가 잘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거 결과물도 잘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이제 소부장이 꽤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면 중국 뭐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각자 블록마다 각자 공장에서 각자 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저 원재료 갖다가 저 소재 부품으로 잘 만들어서 중국에 갖다 주고 중국엔 또 저 조립해 갖고 갖다 파는 요 그림이 이제 깨지고 각 나라별로 다 있다면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역할이 매우 전 세계에서 보면 줄어드는 건 혹시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으신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들은 상당한 기술 축적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하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에 대한 어떤 조립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세울 수 있지만 사실 그 노하우를 베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이 중간재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궁금증 다 해결되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네. 그냥 우리 박 부장님 이야기 그냥 이렇게 조근조근 듣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되게 그래요? 멋있는 친해지고 싶은 언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책을 엄청. 근데 저는 책을 안 읽거든요. 책 안 읽고 되는 방법을 여쭤봐야죠. 그러면. 책을 읽으셨는데 안 읽는 방법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책 혹시 안 읽-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그냥 지금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책을 읽어야 돼요. 예, 책을 기본적으로 읽어야지 저렇게 이제 좀 유려하게.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어떤 질문에서도 그쵸. 그럼 이제 소부장 그다음에 경기 민감 이런 것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실 대표적인 게 음.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네. 에너지, 소재, 뭐 산업재 이런 에너지. sek터들인데요. 네. 통상 이런 섹터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좋아지는 경향성들이 좀 많고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이 사실 되게 어렵기만 할 거라고 내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쭉 보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또 기회가 이게 약간 또 너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내가 뭐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적어뒀다가 미리미리 좀 종목을 선별을 해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도 관련해서 뭔가 이제 연간 전반 그런 내용에 관련된 업종을 좀 자세하게 써주셨겠죠. 네. 그 각 해당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네. 개별로 연간 전망 토픽도. 자료를 냈고요. 저희는 이제 뭐 퀀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뭐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내년 또 소부장이구나. 박 부장님 박식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 도표 50번인데요. 네. 그 저희가 지금 퀀트 애널리스트 그 황지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모델을 지우가, 돌려서 우리 지우. 네. 네네네. 퀀트 애널리스트 황지우가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가 여기 이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모델을 선정을 할 때 그 팩터들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느냐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밸류에 대한 팩터를 20%, 그러니까 PER, PBR, 그다음에 EV/EBITDA, 그다음에 이제 퀄러티에 대한 팩터를 지금 50%, 이제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어닝이 얼마나 좀 상향되는가. 그래서 이제 EPS 3개월 변화율 같은 것들을 좀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네. 그 지금 저희 퀀트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위에 있을수록 지금 점수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올해 상당히 좋았던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좀 이렇게 조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치주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P/E라고 되어 있는 게 PER인데 네. 뭐 사실 20배, 30배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비싸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수주 산업인 경우가 많고 네. 산업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주 산업은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이클이 돌 때 처음에는 PER이 높지만 PBR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1배 이하의 0.5배, 0.6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PBR 기준으로는 상당히 사실 가치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저희는 이런 회사들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 자료를 좀 저희가 좀 받아서 참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뭐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는 자료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잘 활용을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이 30개 종목을 다 샀을 때 무조건 수익이 100% 납니다. 이거는 아니고 난 이렇게 30개 다 살 거예요. 네, 이런 저희들이 그 문제시잖아요. 퀀트적인 방법으로 지금 스크리닝을 했을 때 이런 범주의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네. 거를 참고적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박 부장님은 이제 이런 정도를 네. 유효한 전략으로 지금은 이제 보고 계시다는 말씀 네. 해주셨고 혹시 오늘 빼놓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투자 전략 부장님과 함께 해봤고요. 요즘은 어떻게 크립토 쪽은 잘 안 보십니까? 아, 크립토는 지금 다른 연구원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별도로 코멘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관심은 계속 갖고 계시고요. 네,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여긴 좀 어렵겠죠, 당분간. 아, 네.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크립토 관련해서도 애널리스트 분이 분석을 하세요? 사실 이게 크립토 자체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채권팀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냥 코인보다는 이제 1대1로 이제 달러랑 매칭을 하는 그런 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이제 뭐 CP라든가 내지는 이제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채권 시장과의 좀 연관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저희 이제 자금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저 국회에 청문회 이런 데 나가도 이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대답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뭐 어리버리해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하니까. 아, 그래요? 아니,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하실 것 안 같아요. 흔들리실래나? 정프로님이 뭐라고 질문해도 그 그럴까요?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네 하면서 대답하시고. 네. 네. 거기는 뭐 너무 분위기가. 자, 우리 박소연 부장님 오늘도 차분한 설명 저희 잘 들었고요. 좋은 자료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소연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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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